네, 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32회 합격하신 평가사님의 그간 공부 기간 동안 경험을 우리 나누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자, 평가사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 이름, 나이, 전공 이 정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년차 동차로 딱 2년 공부하고 32기 합격한 신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다른 분들이랑 특이하게 외국에서 8년 살다 온 경험이 있고요. 외국에서는 회계 금융을 전공했지만 자퇴를 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모델과를 졸업한 평가사입니다. 네, 아주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네요. 외국에서 8년 정도 사시고 한국에서는 모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 이제 모델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군대 안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먼저 접했어요. 이제 군대 안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공인중개사를 접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군대 생활이 좀 남아 있었는데 관련 부동산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됐고 감정평가사의 업무 특성상 출장도 많고 제 또 성향이 외향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너무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조금 선행을 하면서 접하겠습니다. 시작하실 때 어떤 각오나 마음가짐이 있으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알아보니까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로 어느 정도 부동산 관련 과목들을 선행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2년 안에는 무조건 승부를 보자라는 걸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사님이랑 영상 촬영 전에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요. 평가사님이 좀 공부하는데 특징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좀 이제 1차 공부를 예로 들자면 보통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1차 커리를 전부 다 타지는 않으세요. 기본 강의 들으시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까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기본 강의를 건너뛰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저는 기본 강의부터 최종 점검, 마무리 특강까지 전부 다 수강을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강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를 듣고 보고 쓰고 이거가 좀 더 저랑 잘 맞아서 저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모든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합격을 2년차 동차로 하셨죠? 네, 맞습니다. 1차를 한번 떨어지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 2차를 동시에 봐서 2년차 동차로 네. 붙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강의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1차에 안타깝게 떨어지시고 그 다음 해에 1, 2차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체적인 공부 스케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1차 떨어졌던 그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8월부터 이제 신림동에서 전업으로 시작을 했죠. 그럼 8월부터 1차까지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3월로 예측을 했으니까 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밀렸지만 대략 7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네요. 자, 그때 7개월이 남은 상황에 8월에 그때는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8월부터 한 9월 달까지는 2차랑 선행했듯이 회계경제만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감감법, 학원론, 민법의 기본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했고 회계경제는 이제 그때 문제풀이를 같이 들어갔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론이랑 법규는 좀 손에서 놨던 것 같아요. 이제 실무 같은 경우만 조금 가져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실무는 좀 계속 가져가야 되고 1차가 끝났을 때 실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무는 계속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무랑 1차 과목을 병행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1차를 좀 많이 하셨을 때가 있을 텐데 네네. 그건 언제부터 이제 1차 스퍼트를 내셨나요? 이제 실무를 한 1월 달까지는 계속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1차를 했었고 2월 달, 1월 중순 2월 달부터는 이제 1차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무도 아예 놨고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뭐 모의고사도 많이 풀고 기출도 많이 풀고 학원에서 또 마무리 특강을 하는 게 있어요. 마무리 특강을 들으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한번 다시 체크하고 이제 기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반복되는 것들, 많이 반복되는 논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때쯤 1차 모의고사 보잖아요. 네.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1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 평균 70에서 75 이렇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느끼고 있었고 다만 이제 회계가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회계 같은 경우는 한 45, 잘 나오면 한 50점 나머지 과목들이 커버 쳐주겠거니 이렇게 하고 조금 처음에는 회계가 좀 점수가 엄청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모의고사 70점에서 75점 나오면은 거의 이제 1차는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수대인데 일단은 그런 데도 떨어진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일단 3월 원래는 시험을 봤어야 되는 3월에 시험이 기약 없이 연기가 됐어요.
그쵸.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3월 달에 코로나로 1차 시험이 연기되고 다시 1차 시험이 언제 볼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1차를 가지고 있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이제 2차의 비중을 높여서 이제 이론이랑 법규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를 다시 수강하고 실무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하고 회계경제는 문제풀이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에서 회계가 점수 잘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회계를 맨날 똑같은 문제만 풀어가지고 문제를 제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게 좀 1차 시험의 실패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7개월 전부터 이제 회경을 좀 준비하시면서 병행하셨고, 그리고 사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를 보셨기 때문에 민감학이죠. 민감학은 아주 손쉬우셨을 텐데도 되게 일찍부터 병행을 시작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점수가 올라오고 연기도 되면서 2차를 좀 했는데 그 모의고사 점수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고,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점수를 받은 게 아니라 회계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다른 게 너무 높아서 70, 75를 받았었고, 그게 이제 좀 실제 막상 1차를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결과로 나오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언론은 거의 90점, 감감법, 민법도 항상 85점 이렇게 맞았었고 경제는 60점 이상이 나왔는데 이제 회계를 모의고사 칠 때마다 한 45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40개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16문제 못 맞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게 좀 많이 아쉬웠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이제 회계에 대한 개념, 기본 개념을 좀 제대로 숙지하고 똑같은 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논점을 정말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할 것 같아요. 확인 작업을. 자, 그럼 이렇게 1차에서 한번 고배를 드신 분으로서 지금 1차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2차 시험이 물론 되게 중요해요. 2차 시험이 가장 어렵고 논술 시험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데 2차가 사실 1차가 없으면 2차도 없거든요. 그리고 1차 시험도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단기로 3, 4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제 1차 한두 번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1차를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1차도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2차도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편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개괄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는 우리 본격적으로 2차 공부 방법, 그 중에서도 우리 1차 한번 떨어지고 2차 동차 노리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2차 공부 방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가사님 2차 공부 방법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가사님은 이제 1차를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년차 동차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평가사님 1차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차까지 이제 1, 2차를 병행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공부 비중 전체적인 시기별로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궁금합니다. 6, 7, 8월 3개월은 2차만 다시 했고요. 근데 이제 회계과락으로 떨어졌으니까 회계 같은 경우는 떨어지자마자 다시 기본 강의를 계속 수강을 했어요. 1년 전인데 네. 와. 그냥 회계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시켜야겠다라고 해서 회계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부터 다시 듣긴 했어요. 대신에 이제 강사님은 새로 바꿔서 똑같은 강사로 들으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잘 집중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강사님을 바꾸긴 했지만 6월 달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전년도 강의 들은 거예요? 아니요, 그 해 강의 다시 결제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3개월은 2차 중심에다가 회계 기본 강의만.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2차를 한 8 정도 하고 나머지 2는 이제 회계 기본 강의에 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일단 지금 6월부터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6월이 1차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떨어지자마자 3개월은 8대 2로 갔어요. 자, 그 다음 3개월은 어떻게 가셨나요? 그때부터는 제가 1차를 한번 떨어지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드 이론 강의 이런 게 있어요. 좀 짧게 기본 강의를 수강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 수강하고 감감법, 민법, 학원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그때 좀 시작하거든요. 그 강의부터 다시 들었어요.
전년도에 1차 사실은 회계 말고는 되게 고득점이었는데도 기본 강의를 조금 축약된 기본 강의지만 기본 강의를 다시 들은 거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공부 스타일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혼자 하면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한 1, 20년 먼저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말 한마디 더 해주는 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강의만 따라가면은 진도를 알아서 빼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또 장점이 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3개월은 이제 2차랑 다른 건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한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때는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2차랑 1차가 8대 2였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한 5대 5 정도 1차 반하고 2차 반하고 그 정도 비율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2차를 조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부터는 1차 비중이 굉장히 높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6개월 지금 공부하셨고 또 그 다음 3개월 이때는 1, 2차를 어떻게 병행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이론이랑 이 법규가 문제풀이 1이 끝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은 문제풀이 1 끝나자마자 손을 놨고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스터디원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개별 스터디를 하면서 서브를 완성시켜 놓자. 내가 이제 내년에 1차가 끝나고 나서 암기를 할 수 있는 서브 한 것만 만들어 놓자 라고 이제 목표를 세워두고 법규는 3개월 정도 더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서브를 그때 완성시켰습니다. 이론은 좀 빨리 써놓고 법규는 조금 더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6개월 떨어지고 나서 6개월부터 9개월 차까지 그때 1차, 2차 비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차를 한 3 정도 쏟았고 그다음에 1차를 한 7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좀 1차를 많이 한 케이스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1차를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래도 한번 떨어지면 트라우마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1차를 좀 되게 보수적으로 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4월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2개월 정도, 그때는 1, 2차 병행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1차에 제가 1차를 먼저 시작해가지고 1차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나중에 1차의 시간을 좀 덜 써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규를 손 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무만 계속 가져갔어요.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바로 전주까지 계속 풀었고, 그래도 이제 1차에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실무는 계속 가져갔고 1차는 한 8 정도 실무에 2, 1차에 한 8. 그럼 전체적으로는 1, 2차 병행을 되게 일찍부터 사실 이제 떨어진 순간부터 회계를 시작하면서 1, 2차 병행을 하시면서 이제 한 6개월째부터 이론 손 놓고 그 다음에 법규 손 놓고 실무는 끝까지 가져갔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평가사님 1차를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차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압박감을 많이 호소하시냐면은 내가 올해 1차 공부를 또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가는 올해 2차를 못 붙을 수 있다. 그럼 올해 또 1차만 붙고 나는 3년차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또 많거든요. 근데 평가사님은 뭔가 1차 비중이 그냥 애초에 엄청 높았어요. 이런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1차를 한번 떨어지면 이제 트라우마도 있고 2차도 결국 1차가 돼야 그 다음에 2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1차도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또 이번에 어렵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쉽게 나올 거야 이런 보장도 없고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차를 보수적으로 준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2차는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준비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실무는 그동안 그래도 꼭 쭉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1차가 끝나고 왔을 때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서브가 있으니까 3개월 동안 주구장창 내 서브만 보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론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주를 하면 꽈락은 면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 단연차 분들이랑 미리 시험 보신 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좀 얻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완주 능력이 어느 정도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1차가 좀 더 중요하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 그 좀 약간 아슬아슬하게 공부해서 아슬아슬하게 붙으신 분들의 얘기를 사실은 많이 보지만 그 뒤에는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떨어지신 분이 해주시는 얘기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보면요. 1차 이렇게 떨어지고도 나는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더 리스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차 2번 떨어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거의 뭐 시험 바로 접으세요. 좀 이런 거를 좀 유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사님이 이렇게 1차, 2차 병행하시면서 1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뭐 도움 되셨던 좀 특별한 공부법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 1차 떨어졌을 때 했던 것 중에 아쉬웠던 점이 하나가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그 문제가 당연히 풀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논점을 제가 알고 있다라고 좀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차를 볼 때는 좀 모의고사 학원을 다 합쳐보면 한 9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모의고사를 좀 많이 아껴놨어요. 아껴놓고 마지막에 모르는 문제를 실제 접했을 때 내가 이걸 풀 수 있나 없나를 확인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개별 스터디를 꾸렸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내 점수 확인하고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확인하고 그 중간 과정 점검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좋은 조언이시네요. 사실 저도 요거 했었는데 저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 1차는 뭐 회계는 잘 나오셨나요? 이번 회계는 60점 나왔고요. 60점. 근데 이것도 문제는 다 풀었어요. 이제 문제를 풀면 이제 만약에 제가 푼 숫자가 없으면 좀 당황을 하잖아요. 근데 40문제 다 그 숫자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풀려서 문제를 풀고 나니까 30분이 남았거든요. 2교시 같은 경우. 1교시 같은 경우도 한 30분이 남았고 이게 저처럼 보수적으로 준비하면 시간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거기에 신경을 많이 쏟았으니까. 그래서 뭐 1차는 되게 점수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1차 공부 조금 덜 할 걸. 그거는 아니에요. 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1차를 그래도 그만큼 했으니까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자신 있게 풀 수 있고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1차 쉬운 게 아니거든요. 되게 어렵고 그 단기에 붙으신 분들은 진짜 극히 일부고 저처럼 이제 아무런 뭐 전공도 없고 그냥 부동산 관련 직종이랑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1차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붙으셨어요. 그럼 이제 시험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자, 1차 딱 붙었을 때 그 실리버 공부 상태는 어느 정도였어요? 자, 평가님 이렇게 해서 1차 합격하셨고 그 다음에 2차 볼 때까지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자, 그럼 이제 3개월 스퍼트의 그 기간이 있을 텐데 자, 일단 1차 합격한 상태에서 실리버는 어느 정도 상태였어요? 이론은 목차를 완벽히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제 글짓기는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연습하자라는 마인드로 남겨놨었고요. 법규는 저의 단어로 서브를 완성시켜놨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서브는 내 거니까 빠르게 암기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완성시켜놓은 단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3개월 동안 각 과목별로 공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실무는 그 3개월을 어떻게 쓰셨나요? 실무는 오전에 항상 100점씩 꾸준히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일반 분들이 좀 다른 거는 저는 좀 개별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개별 스터디 100점 풀고 서로의 답안을 바꿔서 각자 첨삭을 해주는 거죠. 물론 저희가 실력이 있어서 첨삭을 하는 건 아니고 각자 수험생분들이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첨삭을 해주면 내 개별 스터디원의 장점을 취할 수 있고 답안 형식도 얘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항상 100점씩 개별 스터디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1차 볼 때까지 실무를 꾸준히 병행해서 실력을 조금씩 높여왔고 그리고 1차 끝나고서도 그냥 문제 쭉 풀다가 시험 봤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실무에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점 1차를 떨어지고 나서 제가 실무 기본 강의를 한 4번 정도를 더 수강을 했어요. 이제 그때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있어서 저의 문제점을 좀 잘 알기 위해서 그 바로 옆에 3년차 분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제가 이렇게 80분 정도 문제 푸는 시간 동안 바로 옆에서 제가 문제 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써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되게 고마우신 분이죠. 이제 그거로 인해서 문제점을 다 캐치할 수 있었고
그때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됐어요. 거의 뭐 과외받은 급이네요. 천사 수준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실무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실력 향상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서 실제로 지금 이제 과외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저도 뭔가 실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나눠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과외도 계획했고 공부를 하시면서. 네, 실무는 향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무를 이번에 몇 점 받으셨죠? 47점. 47점이면 꽈락이 뭐 70%인데 47점은 되게 괜찮은 점수인 것 같습니다. 실무 공부에 어떤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절대 처음에 예시 답안을 보고 푸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예시 답안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예시 답안을 보면서 풀 때는 알겠는데 예시 답안을 덮고 이제 문제를 접했을 때는 정말 하나도 안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고 푸는 거는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도움되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예시 답안 안 보면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면 못 푸는데. 일단 처음에 한 번쯤은 보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풀 때는 좀 어떻게 해서든 그냥 틀린 목차라도 자기가 좀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지어내서라도 좀 이렇게 한번 그 고민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시 답안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 분석이거든요. 문제 분석이 진짜 중요한데 출제위원들은 답안지만을 보고 저희를 점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이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제 분석인 거죠. 문제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저랑 제가 허리를 탔던 실무 강사님이 문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펜도 잡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문제 분석이 제대로 돼야 답안지를 쓸 때 막힘없이 쓸 수 있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지를 쓰게 되면 중간에 또 다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문제를 다시 분석하는 그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완주를 빠르게 하려면 문제 분석은 정말 완벽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분석이라는 게 뭔지 안 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낸 그 문제의 취지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왜 냈는지, 그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무 공부의 포인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공부 방법. 이론은 1차 전부터 손 놓은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 시기부터 이론을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제 되살리고, 어떻게 마무리 공부를 하셨는지, 3개월 동안. 이제 1차가 떨어지고 나서 이론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 1까지 수강을 했고, 1차가 다시 합격할 때까지는 이론을 손 놓은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문제풀이 3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완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들어서 무조건 오픈북 절대 하지 않고, 모르더라도 제가 이제 목차 잡는 것까지는 훈련이 되어 있었으니까 목차를 잡고 그 하위 내용은 그냥 글짓기, 그냥 지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써서 연습을 했어요. 매번 문제풀이 시간마다 실제 시험장이다, 어떻게 해서든 몰라도 완주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완주 얘기를 아까부터 좀 이론에서 강조해 주시는데, 그 약간 완주라는 게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푼다? 16페이지를 다 그렇죠. 채운다? 16페이지를 다 채운다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답을 한다. 한 문제를 빼놓고 나머지 문제를 100% 답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문제를 80% 정도만 답을 하는 게 더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강사님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한 목차를 잡고 쓰고 결론까지 내리는 걸 항상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평가사님의 좋은 전략인데 어떻게 이런 전략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주변에 이제 먼저 시험을 보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뭐 초시 아무것도 모르고 이론 처음 초시에 들어갔을 때도 완주를 하니까 내용도 다 틀렸대요, 심지어. 근데 완주를 하니까 꽈락 넘는 점수는 항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이란 과목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뭐라도 일단 써서 완주를 하면, 문제에 대한 답을 다 하면 꽈락은 넘는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둬서 완주를 하면 꽈락은 넘겠지 라는 생각으로 완주에 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의 어떤 방향성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들을 3개월 동안 하셨나요? 이론 같은 경우는 그 개별 스터디를 했거든요. 이제 목차 잡는 연습이 아무래도 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더 숙달이 되게끔 목차 잡는 연습을 하고 이제 목차 개별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풀로 쓰는 스터디를 했고 범위는 기출만 가져갔어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기출 외에 솔직히 가져갈 수 있는 뭐 시간도 없었고 그 이제 스터디원이랑 진행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저희는 이거 풀로 쓸 때 손을 안 썼거든요. 저희는 손도 아프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노트북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다 쓰고 나서 서로 노트북 바꿔가지고 이제 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서로 피드백 해주고 뭐 첨삭 같은 거를 좀 해주고 그게 좀 엄청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실무 때부터 계속 개별 스터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뒤에 따로 모아서 개별 스터디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스터디에서 기출 문제 푸셨고, 그리고 네. 또 뭐, 범위는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기출이랑 스터디 문제만 딱 가져갔거든요. 근데 기출을 스터디 문제에 비해서 한 대여섯 배는 더 많이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기출이다. 그러면은 뭐 기출문제 중심 푸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론도 좀 암기할 게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암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암기를 할 수 있는 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정확히 써서 낼 수 있는 게 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 암기 철저히 하고 그 의 암기만 해도 양이 생각보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 암기 무조건 하고 또 요즘 이론 스타일이 뭐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보다는 사례 대입을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대비할 수가 없고 그냥 사례에 적용해서 문제 푸는 스킬적인 거를 익혀놓고 내가 진짜 암기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의 암기에 좀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론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3개월 정도 이론 공부하시면서 좀 이제 특이했던 점 있었을까요? 제가 이론이 실제 시험에서는 50.5라는 점수가 나왔는데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점수 더 잘 나왔어요. 뭐 잘 본 점수는 아니지만 스터디에서는 항상 30점 중후반이 나왔거든요. 40점을 딱 한 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론이 항상 불안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피도 못 잡긴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시험 보신 분들이 완주하면은 전혀 과락 걱정 없으니까 그냥 이제 믿고 가라 라고 해서 그 완주하는 연습만 계속 한 거죠. 모의고사 보고 점수 계속 꽈락 나오면 좀 멘탈은 별로 좋지 않았었겠어요. 항상 멘탈이 나갔었죠. 그럼 어떻게, 무슨 생각하면서 그냥 완주만 하자? 네, 완주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먼저 붙고 이론 채점 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진짜 전화로 하면서 한 시간씩 하면서 많이 물어보고 또 그 이론 강사님한테도 정말 많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1차 끝났을 때 법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1차 끝났을 때 법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법규는 이제 처음에 제가 1차 떨어졌었을 때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 1 정도를 다시 수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스터디를 통해서 서브를 완성을 시켜놨거든요. 아무래도 법규가 암기가 가장 센 과목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암기를 더 빨리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내 단어로 서브를 만들어 놓으면 가장 수월하겠다라고 해서 서브를 완성시켜 놓은 상태였고 이제 3개월 동안은 그 서브 암기를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1차가 합격하고 나서 이론이랑 같이 똑같은 친구랑 법규도 같이 똑같이 이론이랑 같은 방식으로 개별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럼 이론이랑 똑같이 법규도 목차 잡다가 네. 조금 지나서 이제 풀로 노트북으로 그때도 그렇죠. 썼어요? 풀로 노트북으로 쓰고 바꿔 봐서 보고 그 목차는 어떻게 잡았는지 보고 서로 또 첨삭 같은 것도 해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개월 동안 법규 암기량이 되게 많았을 텐데 어떤 암기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으셨나요? 논점을 보통 수험생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져가시는 논점이 한 80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실제 연습을 해야 될 때는 스터디에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많은 논점을 한 번에 암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법규 강사님한테 미리 말씀드려서 문제풀이 4기긴 하지만 제 상태 말씀드리고 뭐라도 쓸 수 있게끔 좀 논점을 미리 알려줄 수 있냐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이제 그 주 스터디에 나오는 논점 한 대여섯 개를 알려주시면 이제 그거를 암기해서 실제 스터디에서는 안 보고 쓰고 이제 그 연습이 정말 많이 도움되거든요. 막판에 스터디 스케줄에 맞춰서 남들은 다 안 보고 쓰지만 나는 알려달라 내가 지금 외우겠다. 암기해서 쓰죠.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암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저처럼 이제 암기가 안 되어 있으신 2년차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은 강사님한테 따로 부탁을 해서 그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팁입니다. 자, 그리고 법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 뭐 C급, D급까지 가야 되는지 고민도 하셨을 텐데, 절대적인 시간이 작았잖아요. 범위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제가 이제 1차를 하는 동안 같이 개별 스터디 하는 그 친구가 이미 스케줄표를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에 따라갔고, 이제 그 범위는 기출 위주였어요. 아무래도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기출이 가장 중요하고 기출에서 나오는 논점이랑 뭐 자주 나오는 A급, B급 논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만 준비해도 사실 충분하다. 실제로 충분했고. 알겠습니다. 네, 공부 범위는 3개월에 맞게 좀 타이트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법규 공부하시면서 이거 좀 어려웠다 하는 거랑 그 해결책. 제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 보니까 좀 단어가 정말 익숙하지 않은 게 엄청 많았어요. 뭐 한국에서 계속 사시던 분들도 법규 과목 접하면은 외계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더 완전 제2의 외국어처럼 들리고 그래서 진짜 저는 국어 사전이랑 막 뭐 단어 뜻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했거든요. 그게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게 정말 많이 어려웠고 근데 이제 그래도 서브를 제 단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단어도 좀 어려웠지만 결국 이제 서브를 만들어서 외우심으로써 해결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법규의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자, 평가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시험장에서 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험장에 특별히 좀 준비하신 전략 같은 게 있으셨나요? 실무 같은 경우는 기출 31회 문제 1번을 하나 준비해 갔거든요. 40점짜리를 시험 보기 전에 거기서 바로 풀었어요. 이유는 이제 손도 많이 굳어 있고 손 풀기용으로 좀 뇌도 좀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자라는 생각으로 40점짜리 문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답안지 직접 쓰면서? 네, 답안지 직접 쓰면서.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 1, 2, 3, 4번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제가 문제를 딱 받았을 때 1번이 3방식 제일 자신 있는 게 나와서 다행이다. 이제 2번을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시사적인 문제라서 다들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고 3번은 3, 4번은 이제 무난한 보상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 푸는 스타일이 항상 4번을 먼저 풀어요. 제일 작은 문제를 하나 딱 10분 정도 소요해서 풀어놓고 나면 일단 하나 해결했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4번을 먼저 풀었죠. 3번 풀 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4번을 푸는데 이제 갑자기 시험 감독관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귀마개 이제 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풀고 있는데 갑자기 수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걸으셔가지고 이제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한 1분인가 이제 2분인가 이제 갑자기 멘탈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좀 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상 4번을 풀다 보니까 15분이 흘러 있는 거예요. 10점짜리 가장 쉬운 4번인데? 그쵸. 아무리 많이 써도 10분만 딱 써야 되는 게 저의 플랜이었는데 이미 15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좀 많이 당황을 했어요. 이제 4번 문제가 이제 가격 감소 문제였는데 이제 그 한도를 검토할 때 이거에 대한 취득 가격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나는 몇 가지 풀었는데 15분이 지나가 있고 이 취득 가격을 검토하려면 20분까지 소요되겠다라고 해서 이거 알고는 있지만 이걸 써야 되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제가 중간에 그냥 쳐내고 그냥 바로 이제 끝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냥 각주 달고 뭐 가격 감소 없음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 처리로 해서 알고 써야 되는 건 알고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거를 쓰면 내가 완주를 못할 것 같아서 좀 쳐냈어요. 이거를 그냥 일부러 안 쓰고 넘어갔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내가 아는 게 나오면은 공부한 게 아깝기도 하고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거 그렇죠. 쓰다가 이제 시간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한 훌륭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 푸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일 자신 있는 1번을 풀고 실제로도 66% 정도의 득점을 했고 1번을 풀고 나서는 이제 3번으로 넘어갔거든요. 왜 2번 안 보고요? 2번은 이제 나도 모르는 거고
또 이제 강사님들이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너가 모르는 거는 다들 모르니까 그냥 풀어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2번이 이제 다들 모르는 거겠거니 하고 가장 마지막에 남겨놨죠. 어차피 이거는 뭐 틀려도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3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3번을 풀고 이제 2번으로 돌아와서 2번 30점짜리 문제를 이제 풀려고 보니까 한 20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을 편하게 먹은 게 강사님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어차피 너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른다. 내가 모르니까 다들 모르겠네. 그냥 뭐라도 쓰자. 안 쓰는 거보단 나으니까 뭐라도 쓰면 뭐 점수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2번을 한 5페이지 정도로 양치기를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부분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2번은 35% 정도 득점을 했는데 대부분 그 정도 득점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잘 보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서 멘탈을 흔들리지 않고 뭐 남들도 모르니까 양이라도 채우자 이런 생각하신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 끝나고 쉬는 시간엔 뭐 하셨나요? 쉬는 시간에는 이제 점심을 제가 죽을 싸갔거든요. 좀 긴장하면 좀 배가 아픈 스타일이라서 죽을 먹고 한 점심시간이 1시간 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1시간 동안은 이론, 의의노트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기준 제가 기출만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출 외에 그 법전 보면서 이제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 그 운이 좋게도 이번에 나왔던 업무윤리 목차만을 그때 딱 봤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 이제 이론 시험에 들어갔죠. 하늘에 붙으라고 했나 보다. 어떻게 그게 딱 나온대요? 그거 안 봤으면 좀 큰일 났을 수도 있죠. 네, 그 이론 딱 보고 실무 때 조금 뭐 중간에 시험관님의 그 공격도 있었고 해서 좀 떨렸을 텐데 이론 때부터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론 때 이제 실무를 하나 보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 시험도 2과목밖에 안 남았고 어차피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만 완주하자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이 이제 그 목차만 외웠던 문제가 나와버려서 그 하위 내용은 준비가 거의 안 됐는데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점수를 제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 좀 팁을 드리면 목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점 정도 나왔어요? 이론 그 2번이 30점 중에 21점, 70% 득점했거든요. 와. 목차만 제대로 맞추니까 점수를 주더라. 가장 목차가 중요한 것 같고 총 점수는 50.5점 맞았습니다. 뭐 높은 점수는 아니고 다른 분들 워낙 잘 나오셨으니까. 안 높기는요. 합격하신 것 자체로 이미 엄청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 이렇게 푸셨고 그 다음에 법규. 법규는 1, 2, 3, 4번 뭐 어떻게 보셨나요? 법규는 이제 제가 과목차를 이론이랑 법규는 과목차에 한 보통 20분에서 25분을 쓰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다 잡아놓고 실제 들어갈 때는 문제를 안 보고 그냥 목차 잡아놓은 것만 쓰고 밑에 하위 내용을 쓰거든요. 근데 법규는 25분이 지났는데도 그 이제 3번에 물음 2 그 문제의 목차를 잡지는 못하고 들어갔어요. 더 이상 목차 잡는데 시간을 쓰면 완주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제 마지막에 풀자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들어갔고 그래서 1번, 뭐 2번, 4번 같은 경우는 다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먼저 문제 풀이는 항상 4번을 먼저 푸니까 4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풀고 2번이 이번에 하자승계였잖아요. 근데 이제 물음을 보면서 제소기간이 도가했다는 거를 제가 캐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설문을 읽을 때 그 제가 이제 아는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 판례에 좀 너무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하자승계를 아예 생각 못하고 하자승계에 하자도 쓰지 않았거든요. 아예 논점 이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 뭐 논리적으로 썼는지 점수는 또 어느 정도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그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할 때 주의할 점이 행정심판이 있냐 없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외 대상이라는 물음에 보통 원처분주의, 재결주의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해놨죠. 행정심판이 있냐 없냐 조심하자라는 거를 좀 주의사항으로 거기다 좀 크게 써놨어요. 근데 아마 행정심판이 없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쓰면 안 된다. 그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로 왔을 때는 10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도저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5분 동안이라는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만 해도 페인을 못 썼거든요. 뭔지를 몰라서. 그러다가 이제 과징금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예전에 과징금에 대해서 기출이 살짝 나왔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뭐 과징금에 뭐 의의랑 뭐 법적 성질이나 이런 거나 쓰자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 예전에 그냥 흘려봤던 일부 취소 전부 취소가 갑자기 생각나요. 갑자기. 그래서 물론 한 페이지밖에 쓰진 못했지만 전부 취소 일부 취소라는 논점을 쓰긴 썼어요. 학설명이랑 판례랑 그다음에 이제 검토할 때 결론
이제 그 정도를 써가지고 딱 16페이지 채우고 법규는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법규는 점수가 어떻게 나왔죠? 55점이요. 법규는 55점 맞았고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하자 쓴 게 틀린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점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스터디를 매주 다니시는 분들은 뭐 똑같이 느끼겠지만 실제 시험장도 스터디랑 다르게 좀 거의 없어요. 스터디에 실제 가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갑자기 시험감독관이 말을 건다든가, 문제 논점이 생각 안 나서 뭐 목차를 못 잡는다든가,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소요됐다든가, 이런 변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변수에 좀 대비를 해서 좀 플랜을 짜놓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멘탈이 나가지 않고, 내가 한 것만 다 하고 나오자. 그런 어떤 마음가짐. 네,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사님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평가사님 생활편, 이제 수험 기간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 조금 편하게 평가사님 이제 랜드 법규도 수강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강의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수강하셨기 때문에 이제 평가사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랜드에 대해서 법규를 듣고 있으신 분들에게 좀 뭐 조언을 줄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 강의와 관련해서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법규 강사님을 한 4번이나 바꿨어요. 저 법규라는 과목이 처음에 접할 때 되게 난해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기본 강의는 안현천 평가사님이 이제 유치원생들 다루듯이 처음에 되게 접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되게 만족했고, 그걸로 인해서 법규의 체계가 좀 많이 잡혔어요. 진짜로? 진짜 많이 도움됐고, 농담하는 게 네.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도움됐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단톡방 저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C급, D급 이런 것도 좀 되게 중요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A급, B급 위주로 가져가시고 C급, D급은 진짜 그냥 뭐 학설명 정도, 뭐 판례 결론 정도만 아시더라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아는 한자 승계도 못 썼는데 합격한 거 보면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랜드의 저희 안현찬 평가사님 강의가 실강이 아니라 인강으로 진행되잖아요. 제가 활용했던 좀 강사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시지만 안현찬 평가사님이 뭐 번호 분명히 주셨을 거고, 전화를 하든지 톡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안현찬 평가사님한테 정말 안 되겠다 상담 뭐 요청을 하시든지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대 다수로 이루어지는 강의가 분명히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드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혹시라도 만약 답장이 없거나 바쁘시거나 그러시면 10번이고 20번이고 답장 올 때까지 계속 쪼는 게. 근데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평가사님 뭐 기분 나쁘시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사실 조금 오히려 미안하죠. 네. 오히려 그리고 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수험생 별로네라고 생각하시는 강사님들 정말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혹시라도 뭐 강의를 듣다가 뭐 불만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요구사항이라든가 분명히 안 맞는 게 좀 있을 거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첫 강의셨잖아요, 작년 그게. 그래서 저도 불만사항을 얘기했었거든요. 문제풀이 강의, 문제풀이 강의 사무실에서 좀 찍지 마라. 네. 나빴다는 게 아니라 기대가 그만큼 이제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이제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으로. 수험생 때는 정말 자기만 생각하고 나한테 방해되는 거는 진짜 다 쳐내고, 어차피 합격하고 나면 다시 다 돌아오거든요. 자기만 생각을 하고 이기적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강사 입장에서도요,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그렇게 좀 열심히 해서 붙어주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바쁠 때 이제 답장이 좀 느릴 때가 있긴 한데, 사실 되게 마음의 짐처럼 계속 들고 있어요. 우리도 그냥 무시하거나 뭐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 기훈님, 평가사님 답장 좀요, 이렇게 딱 쪼면 이제 심장이 쿵 하는 거지. 진짜 내가 이거 안 그래도 이거 지금 마음의 짐으로 있었는데 안 되겠다, 지금 빨리 지금 뭐 출장 중이더라도 지금 빨리 받으려야겠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저는 기훈님 하신 얘기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물론 이제 바쁜데 계속 쪼면은 평가사님도 사람이니까 짜증 날 수는 있는데, 그 짜증이 뭐 그
질문하신 수험생에 대한 짜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아니야, 짜증 안 내요. 짜증 안 내겠습니다. 여러분, 짜증 안 내겠습니다. 합격하고 이렇게 그냥 밥 한 끼 하면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그죠?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게 저는 진짜 훨씬 더 좋아요. 그건 진심으로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평가사님처럼 2년차 동차로 지금 법규 듣고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제 뭐 어쨌든 제 커리큘럼을 아시니까 조금 뭐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주변에도 이제 1차가 안 돼서 2년차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 1차 합격할 때까지 2차에 정말 많은 정말 완벽히 해야 된다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암기 이론 법규 암기 같은 경우는 3개월 1차 끝나고 나서 3개월 해도 특히 법규는 문제가 그 안에서 어차피 나오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를 좀 보수적으로 저는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1차가 돼야 2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에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2차는 충분히 3개월 안에 암기 가능하니까 되게 까먹으면 안 돼요.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있죠. 이제 이론 법규 어느 정도 이해됐고 그다음에 이론 목차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법규 나만의 서브 하나 만들어 놓고 실무는 무조건 완성되어 있어야 하고 이 전제 조건만 충족된다면 2년차 동차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 뭐 어떤 강사든 강사 하나 선택했으면 믿고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강의를 들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고 주변 분들도 다들 이렇게 굳이 그 강의를 내가 또 들을 필요가 있었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물론 이제 안현찬 평가사님이 지금 이제 강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분명히 부족한 점 완성이 되진 않았으니까 있긴 하겠지만 믿고 따라가면 충분히 합격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저도 그랬고 저도 마지막에 들은 강의가 평가사님 강의고 진짜 체계 잡는 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불만은 있었지만 네.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의심 갖지 말고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희 랜디드 후배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